오늘은 조직 변혁 이론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변혁 이론을 강의하게 된 이유는 조직 성장 6단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추상적일 수는 있습니다. 조직 변혁 이론이 이게 20세기 초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한 이론이기 때문에 약간 옛날 이론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조직 성장 6단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조직 변혁 이론이 필요해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현대 조직의 주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조직은 조직 규모의 증가 혹은 감소, 이형의 증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조직 규모가 정치 규모의 확대, 경제 규모의 확대에 따라 커지는 경우도 있고, 또 조직 관리 기술의 발달로 조직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예전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소규모 그룹의 역동 같은 게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조직 유형 증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다음에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운영 기술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19세기 말 테일러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버너드 박사의 관리 기능 이론, 킴 박사의 조직 효과 경합 이론, 하멜과 파말드 교수의 핵심 능력 이론이라든지, 라이파 교수의 협상 심리 이론 등 많은 조직 운영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심리 윤리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서구 기독교 윤리와 조직 성격과의 배치가 발생했습니다. 서구 기독교는 사랑, 친밀, 평등감인데 비해 조직은 계서제, 집단 이익을 이슈로 하고 있습니다. 계서제요, 계층과 서열제. 그리고 동양의 유교 사상과 조직 성격과도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동양은 고대부터 근대까지 가문이 중시가 되고 있고, 20세기 들어와서는 가족과 희생, 하지만 조직은 경쟁과 개인주의가 우선되고 있습니다. 조직 내부의 경쟁, 그리고 조직 외부의 경쟁, 그리고 경쟁을 하다 보면 개인주의가 또 발달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큰 타이틀 2번, 조직 변혁의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00년 동안 조직 변혁의 커다란 6가지 형태는 노동조합이 많이 발달했고, 농장 조직의 공장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축들 공장에서 많이 생산하죠. 참, 생산한다는 말과 닿게 24시간 불을 켜놓습니다. 그러면 가축들이 신경이 흥분되니까 그것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진정제를 먹입니다. 또 병이 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뿌립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고스란히 먹고 있죠. 참, 저도 많이 먹습니다만은, 그게 과연 공장 조직이라는, 공장을 생산한다는 게 인간과 동물한테 다 좋은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전문 직업 조직이 결성되었습니다. 변호사협회, 요식업회 등 전문 직업 조직은 그 조직을 통해서 사회 공헌도 많이 합니다. 또한 그들의 권리도 내세웁니다. 그래서 사회에 큰 효과, 좋은 효과도 발생시키지만 또 압력단체로도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타이틀 네 번째, 민간 부문의 경제 조직. 다양한 영리법인이 있습니다. 법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법인이 있죠. 그리고 집단화, 재벌그룹. 우리나라에 재벌그룹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주요한 상품들이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을 할 수 있었을지. 자본 축적을 통한 기술 개발, 재벌의 그 공로는 큽니다, 우리나라에서요. 그리고 M&A, 그리고 직감적 투자와 지배를 통한 민간 경제의 여러 조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재벌 그룹의 그 공로, 그리고 그 폐해에 대해서는 또 뒤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타이틀 5번째, 정부의 경제 권력 증대,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경제 권력을 증대시키고 있고, 선진국의 저개발 국가에 대한 원조를 통한 저개발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복지 증진, 그리고 선진국의 저개발 국가에 대한 정치 영향력 확대가 있습니다. 기업 및 노조 규제가 많이 성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유화도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매 사업도 있고, 대표적인 정부의 경제 권력은 사회주의가 있죠. 모든 경제를 정부에서 통제한다. 그게 사회주의죠. 근데 이 사회주의가 과연 성공했냐? 100년도 안 돼서 없어졌죠. 그리고 시민단체 및 SNS 조직도 조직 변혁의 6가지 형태 중에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타이틀 세 번째, 조직 변혁의 요인. 조직 변혁에는 6가지 큰 요인이 있습니다. 지위에 대한 욕구, 기술 발달, 내부 구조의 변화, 사회 내 조직의 불균형 부분과 여가에 대한 활용, 정치적 보호, 조직의 습성이 있는데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또 작은 타이틀로 만들어서 다시 설명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위에 대한 욕구. 개인은 사회의 한 존재로서만 존재하는 것에 불안정감을 느낍니다. 한 가정주부로서, 그리고 은퇴한 노인으로서, 그리고 취업 대기생으로서의 입장, 여기에 대해서는 불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안정욕구에 대한 지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을 함으로 해서 안정욕구를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뭐 이와는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미국 흑인들, 북부의 흑인들은 상류층과 하류층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최고 상류층은 대통령이 된 오바마 전 대통령도 있고, 하류층은 미국의 슬럼가에서 마약 판매나 노숙자로 전락한 흑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의 흑인들은 여러 계층에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남부의 흑인들은 비록 사회적으로는 낮은 노동자 계급이지만 안정된 수익을 원하는 그런 흑인의 지위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기회의 증대는 지위 상승을 자극합니다. 예전에는 고졸 출신의 15% 정도가 15%나 18% 정도가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고졸 출신의 84%가 대학을 진학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학 진학을 못했던 한 80% 정도는 중에서 상고를 졸업하면 대기업의 과장 정도만 진급해도 상당히 만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있기 때문에 임원 정도 돼야 만족하겠죠. 그래서 교육의 증대는 지위의 상승을 자극한다는 그런 예로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습적이지 않은 현대에서는 직업에서 지위를 갖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옛날에 세습적일 때 귀족의 아들은 귀족의 아들로서의 길을 갖고 농노의 아들은 농노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위에 대해서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큰 가치를, 변화에 대한 가치라든지 자존심에 대한 가치로 두지 않았지만은 요즘처럼 세습적이지 않은 데 대해서는 자기가 속한 지위에 따라서 자존심이라든지 능력 평가, 이런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지위를 갖지 못한 불만은 노동운동 및 정치운동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능력은 있지만은 자기 부모들이 대학을 안 보내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사회 부조리로 인해서 말단 노동자로 들어왔다. 이럴 땐 노동운동을 하고 정치운동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자기 능력이 모자란다든지 이런 건 생각지도 않고 사회 구조를 타당으로 해서, 그러니까 빅팀 코스프레라고 하나요? 피해자 코스프레. 그래서 노동운동과 정치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긴, 소수의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인간 사회는 네안데르탈인들과는 다르게 공간과 이타적인 것을 선호합니다. 왜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들을 이길 수 있었느냐? 네안데르탈인들은 현대 인류보다도 두뇌도 컸고 체력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 중에서 네안데르탈인들을 유전자가 뭐 2%, 4%가 들어와 있긴 하다고 합니다만은, 뭐 우리 보면은 키 크고 덩치 좋고 머리 좋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호모사피엔스지만 네안데르탈인하고 버금가는 정도의 능력을 지녔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인류는 네안데르탈인보다는 생물학적인 능력에서는 뒤처지지만 공감을 합니다. 타인을 배려한다든지 존중한다든지 동정을 한다든지 같은 느낌을 갖는다든지, 그래서 단결이 잘 됩니다. 네안데르탈인들은 많이 모여봤자 열 몇 명의 가족, 많아봤자 30명 정도 시족 정도였는데 인류는 뭐 몇백 명씩 국가를 만들죠. 그래서 인류가 네안데르탈인들을 이긴 것은 공감 능력과 이타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타성이라는 것은 남을 위한다는 거.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타성이라는 게 개인을 나타내기 위한 이기적인 다른 변형이었다고 보지만은 유전자 이타성이라는 게 또 있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전철이 달렸는데 어느 애가 떨어졌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 없이 뛰어드는 사람들, 이런 거는 유전자 속에 이타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공감 능력이나 이타성이 많을수록 발전된 조직에서는 환영을 받습니다. 개인 간에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승리를 하지만은 집단에서는 이타성이 많은 집단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타성이 많은 집단이 이기성으로 모인 집단을 이긴다는 그런 이론이 있고, 그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 쪽에서 공감 능력이나 이타성이 없는 사람들은 자연히 소외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폭력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이타성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노동조합이나 정치운동을 하게 되면 어쨌든 합리적으로 끌어가려고 하는데, 이타성이나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폭력성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폭력성은 합리성이 요구되는 노동운동이나 정치운동의 방해 요인이 됩니다. 다음에 적은 타이틀 세 번째, 기술의 발달. 조직의 성장에 대한 외부 환경의 비우호성과 내부 환경의 비효성 증가를 기술에서 해결한다. 좀 말은 좀 어려운데요. 조직이 성장하게 되면 환경의 비우호성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로스앤젤레스라든지 그 부근만 운영하는 물류회사가 있습니다. 아스팔트가 잘 닦여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차로서도 다 운송을 하는데 물류의 범위가 넘어졌습니다. 로키 산맥이라든지 사막으로 넓어졌습니다. 그러면 좋은 길을 달리던 자동차들은 산악이라든지 사막을 달리게 되면 많이 파손이 되겠죠. 이것이 내부 환경, 외부 환경의 발달로 인해서 외부 환경의 비유효성이 증가했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내가 물건을 많이 파는데 현재는 서울에서만 팔지만은 이게 호응이 좋아서 자꾸 지방으로 번져갑니다. 그러다 보면 지방에서 같은 상품을 파는 업체들과 또 경쟁을 하게 되겠죠. 타지역. 그래서 이것이 이제 타지역을 침범함으로 인해서 타지역에 있는 업체들과 경쟁함으로 해서 비우호성이 증가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내부 환경의 비우호성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이 커지다 보면은 그 조직은 전문화가 되고 한 업무에 몰입하게 되고 직원들한테 몰입하다 보면은 부서 이기주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서 간의 의사소통 문제가 생기겠죠. 그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는 교통망을 발달시킨다든지 통신을 발달시킨다든지 데이터 기술을 발달시킨다든지 이래서 이제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 지역만을 판매를 하다가 다른 지방 지역으로 상품을 침투할 때는 그 지방 지역과 사전 데이터를 교환할 수가 있죠. 의견을 나눌 수가 있죠. 우리 물건을 팔겠다. 그 대신에 우리 지역에 없는 니네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또 우리 지역에 들어와도 좋다. 이렇게 사전 합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또 조직 내부에서의 부서 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직 워크숍을 하는 그런 해결 기술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의 SNS망 확대는 조직을 많이 만들게 되고 또 구성원들을 많이 밀접도를 높입니다. 저도 단톡방이 보니까 30몇 개가 되더라고요. 참 많은 단톡방에 관련되기도 하고, 그리고 네이버에 또 밴드 그것도 또 많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의 발달로 SNS 관계망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작은 타이틀 네 번째, 조직의 내부 구조 변화. 전문화 및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문 부서가 많이 생기고 있고 또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는 나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 말씀 듣고 성도들 간에 내부 교제를 하고 축복받고 하면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교회가 사회적 책임까지 많이 합니다. 불이웃을 돕는다든지 어려운 청소년을 갖다가 멘토로서 케어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탈북한 북한 동포들을 도와준다든지 장애인을 돕는다든지 하는 많은 전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는 또 분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류 부분, 유통회사를 또 따로 만듭니다. 물류를 통해서 운반을 해주고 또 유통회사를 통해서 영업망을 확충하는 그런 분사도 있습니다. 또 전혀 모르는 회사에 OEM을 줘가지고 생산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게 조직 내부의 구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 내 조직의 불균형 부분과 여가에 대한 활용, 그러니까 활용되지 않는 부분에 있는 분들을 여가를 통해서 또 많은 조직이 생겨나고 있고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층의 사회 참여, 그리고 소리내지 못하는 소수층의 정치 참여, 또 노동자들의 혹은 정치 집단의 촛불 시위 참여, 또 시민단체를 통한 자연보호라든지 동물보호, 또 이런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보호가 또 조직 변혁에 또 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기업을 설립해서 국가는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 조직에 맡기다 보면은 이익을 창출하는 민간 조직 5개가 그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성공하는 기업은 하나, 많아봤자 2개밖에 안 되겠죠. 나머지 3개는 비용만 투자하고 경쟁에서 도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도태되는 3개 기업들은
경비를 쓰게 되고 국가적으로 또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가 되겠죠.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는 공기업을 통해서 한개 기업만 국가의 한개 기업만 거기에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정치적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큰 타이틀 7번째, 조직의 습성. 조직은 성장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조직은 쇠퇴합니다. 조직이나 국가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나와 내 아내와 자식들은 밥 먹고 자고 옷만 입으면 됐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면 내 자식들 대학도 가야 됩니다. 내 자식들 집도 사는데 도와줘야 되고,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 나는 버스 타고 다녔지만은 나중에 나는 또 자가용을 갖고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소비는 점점 늘어납니다. 이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 라인을 하나 만들어 놨으면은 그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수명 2, 3년밖에 안 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생산 라인을 폐기하게 되면은 엄청난 폐기 손실이 생기겠죠. 그래서 새로운 상품을 또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또 상품을 만들어야 되고 기업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조총으로 싸워도 됐지만 요즘은 미사일 써야 되죠. 엄청난 국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쇠퇴하게 되면 조직원의 자긍심이 감소를 해서 이탈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 유태민족이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독일 나치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초등학생 때부터 가르치면은 그 국가 이탈하는 계층들이 많아집니다. 아이고 내 나라 이거 충성하다가 또 망했구나. 그래서 많은 그 국가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까지도 이스라엘에서는 유태인 600만 명이 죽었다는 걸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다가 1980년도부터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나라가 안정이 되자 그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고도 이탈 안 했죠. 그래서 이게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는 가르쳐줘야 될 게 있고 나중에 가르쳐줘야 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원들의 탈퇴 또는 반발이 생깁니다. 조직이 쇠퇴하게 되면 재화 수입의 감소도 발생하게 되고 경쟁력 상실 등이 초래됩니다. 이를 위한 해결 방법으로서는 조직을 확대시킨다든지 내부를 변화시킵니다. 새로운 비전을 제공함으로 해서 조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내실화 제도를 개설합니다.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비용 감소를 내실화를 통함으로 해서 조직을 알차게 꾸며나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제도 개선을 합니다. 그 예로도 직급의 다양화를 들 수가 있는데 조직원들이 진급도 안 되고 월급도 별로 안 오르고 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조직에 대한 애착심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할 때만 해도 신입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이렇게 직급이 있었는데 나중에 한참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신입사원, 계장, 대리, 과장, 대리, 과장, 차장, 대리, 차장, 부장, 대리, 부장, 이사, 대우, 이사 이런 식으로 대리, 대우장과 붙더라고요. 그 직급의 다양화를 통해서 이제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를 하는 거 그런 거를 제가 또 보았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한 또 구성원들의 긴박감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능력 없다든지 조직에 대해서 불평하면 잘라버리겠다. 이래서 긴박감을 조성해가지고 또 조직을 갖다가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타이틀 4번째, 조직 변형과 생산성. 조직 변형의 생산성 증가 이유는 전문화, 분업, 협동을 들 수가 있습니다. 분업, 협동은 단어만 들어도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화의 방법은 시장을 통한 전문화, 조직을 통한 전문화가 있습니다. 시장을 통한 전문화, 공급과 수요의 법칙. 진급시킬 때 능력 있는 사람 진급시킨다. 능력 없는 사람은 도태시킨다. 이게 수요와 공급에 의한 거죠. 취업. 3명 뽑는데 30명 왔다. 그러면 10대 1의 경쟁이 되겠죠. 그래서 인류대학 출신을 뽑는다든지 안 그러면 지방대 출신이지만은 학과 성적이 좋은 사람을 뽑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법칙으로 볼 수가 있죠. 조직을 통한 전문화, 사회주의를 들 수가 있습니다. 계획과 통제를 통한 조직의 전문화를 기한 게 사회주의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하지만은 국가가 국민들의 볼펜 숫자, 감자 먹는 개수까지 다 파악해서 진행한다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사회주의가 100년도 안 돼서 없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볼펜이라든가 감자 개수를 조금 더 많이 만듭니다. 그러면 그래서 부패가 생깁니다. 또 조금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원 한계에서는 또 다른 쪽에 또 생산이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쌀 생산이 조금 떨어지게 되고 밀에 대한 또 생산이 조금 떨어지게 되면은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비료를 적게 주다 보면 떨어지겠죠. 그러면 또 그쪽은 또 국민이 또 굶어 죽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의 계획과 통제라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조직 전문의 양면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처우에서 의무 교육으로 생산성을 확대시킵니다. 하지만 반대로 파업으로 생산성을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노조 설립은 노조원의 이익 상승, 반면에 대체로봇 개발로 인한 노동 수요가 감소하게 되죠. 그리고 석유 가격대는 산유국의 수입 증대,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대체 개발하게 됩니다. 한때는 산유국이 석유값을 많이 올리면서 수입 증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는 전기차라든지 핵연료라든지 태양에너지 이런 대체료가 많이 나왔죠. 이것은 제가 청소년 시대 때도 겪은 것이어서 상세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70년대, 72년도인가 3년도인가 한 해 2달러밖에 안 나던 석유값이 12달러로 6배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에너지 난으로 엄청나게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모든 산업이 하향 곡선을 겪고 그랬는데 이게 40년대에는 12달러가 6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5배가 상승되었죠. 1차가 올리셨고 2달러에서 12달러로 올라갔을 때 그때 전 세계가 난리칠 때 우리나라는 덕봤죠. 산유국들이 그 많은 돈으로서 경제 건설을 할 때 우리나라에 우리 형님뻘 되는 분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열사의 사막 40도까지 올라갔는데 하루에 12시간, 16시간씩 작업하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달러를 한국에 들여왔고 그게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됐죠. 그 형님들 많이 몸 몰아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40년대에는 이게 60달러까지 올라갔는데 5배 상승했죠. 숫자적으로는 5배 상승했다고 보지만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1969년도, 70년대에 강남에 있던 아파트들이 200만원, 300만원 했습니다. 그게 요즘 20억, 30억 가거든요. 그 과정에서 재개발 비용 매력이 들어갔긴 들어갔지만은 총 상승률의 10% 정도밖에 안 들어갔, 10% 안팎으로 정도밖에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강남 아파트들은 1000배가 올랐죠. 5달러는 5배 올랐습니다. 근데 그래서 결국에 많이 올랐느냐? 많이 오른 편이 아니죠. 그래서 요즘 산유국들 두바이에 호텔도 짓는다, 핵발전소도 짓는다, 산업을 개발시킨다, 많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이게 천연자원이라든지 조상물로부터 물려받은 자원, 유적지, 이게 과연 그것에만 의해서 살게 되면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스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는 그 유산으로서 평생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런데 70년대까지만 해도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으로서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삶을 발전시키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는 밥 먹고 옷 입고 전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적당한 차를 굴려도 됐지만 이제는 좋은 차 굴려야 되고 핸드폰 가져야 되고 컴퓨터 가져야 되고 하니까 소득 수준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산업을 발전시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이태리도 고급 유적지들이 많지만은 또 나름대로 피아트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을 발전시켜서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처럼 조상들이 물려준 유적에만 그 덕으로 먹고 사는 국가들은 상당히 요즘 어려운 경우를 겪고 있죠. 그리스의 알바생 평균 한 달 수입이 60만원, 70만원이라든가요. 티까지 받아도 100만원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150, 200 정도는 받죠. 그래서 그런 걸 제가 한번 최근에 깨달아봤습니다. 그 다음 큰 타이틀 5번째, 조직 변혁과 소득 분배. 노조는 노동자에 대한 통합팽창. 통합팽창 쉽게 말해서 소득의 증가입니다. 이게 외국 논문을 보다 보니까 많이 어렵게 표현됐네요. 통합팽창과 세수 증가를 가져와서 또 국가의 또 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계화를 통한 노동 수요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득 변혁과 조직 변혁과 소득 분배는 이거는 나중에 따로 또 챕터를 만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큰 타이틀 6번째, 조직 변혁과 정치적 심리적 영향. 조직 변혁은 권력의 강화, 집단이 증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많이 발달하게 되면 권력이 강화되고 집단 이익이 증가되죠. 조직이 발전하면 당연히 그걸 부수적으로 따라온다고 봐야 되겠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조직을 발전시킨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외형적인 증가만을 목표로 내실이 못 따라주면 그것도 참 어려운 경우가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좋은 이데올로기라든지 비전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수입 요소는 그거는 껍데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비전을
상황도 중요하지만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자원이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상황에 적응치 못한 조직은 권력 약화와 이익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이거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은 중세 때 농노와 귀족 계급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농노의 3분의 1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상승이 왔고, 임금이 상승으로 해서 일부 농노 계층은 자원을 축적하게 되고, 또 공부도 해서 지식화 및 시민 계급으로 변형되었습니다. 귀족 중에서는 계속 농업만을 하는 변혁 없이 농업만을 고집한 귀족 계층이 있었고, 산업 변경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지식화된 농노와 함께 손을 잡고 변화에도 꾀했습니다. 그와 같이 변화에 잘 적응한 귀족들은 계속을 유지했지만 농업만을 고집한 귀족들은 거의 다 몰락했죠. 하기사 그 귀족들이 나중에 몰락해가지고 프랑스 혁명 때 시민계급과 합쳐가지고 또 몰락하지 않은 귀족들을 또 타도하는 그런 또 아이러닉한 경우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요즘 뭐 많은 정치 조직을 보더라도 평등과 안보만을 주장하는 정치 조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니네들이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래, 참 답답하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조직이 있는 반면에 근대 시대에는 국민들의 평등권이 우선이었습니다. 귀족 계급에서 시민 계급으로, 그 다음에 국민 계급으로 갔고, 흑인, 여성, 소수자들의 인권이 평등화된 그런 경우, 현대에서는 존엄성이 우선입니다. 근대에서는 평등권이 우선이었다면 현대 이슈는 존엄성입니다. 그래서 그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존엄권을 부여해야 되고, 나를 따르라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역량으로 포섭을 해야 되는 이런 정치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는 평등과 안보를 주장하는 정치 조직이 위해서 항상 선거에서 이기게 되겠죠. 또 말이 자꾸 옆으로 새나가네요. 그다음에 조직 변형을 좀 리얼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적지 못한 조직은 권력 약화와 이익 감소, 나중에는 몰락까지 간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조직 계층제로 인해서 몰입견과를 초래하여 신경육적 인간을 양산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 제가 자꾸 제 예를 자꾸 드네요. 다른 예를 들었더니만은 왜 나의 예를 드냐고 해서 항의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 예를 또 들겠습니다. 저는 직장생활 30년 정도 하면서 한 8번의 급박한 직업수사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과장 제리에서 과장, 이거는 당연히 그 다음에 과장 진급하죠. 부장 제리에서 부장, 그 다음에 부장 진급하죠. 이런 것까지 합치면 한 11번 정도 진급 심사를 통과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신경적 인간이 되더라고요. 진급하기 위해서 아침 6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밤 10시에 들어오는 경우가 총 출근율이 한 80%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6시 퇴근, 일요일날 12시 퇴근 하다 보니까 참 메말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급이 안 되면 좌절하기도 하고, 진급에 대한 충동, 그리고 그러다 보면 공격성이 생기기도 하고, 야망을 만들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조직에서는 독재자가 생기기도 하죠. 막 남을 의심한다든지 해서 이런 성격 이상적 독재자.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이 그런 예가 될 수가 있나요?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다 보니까 많은 견제와 여러 가지 소리가 듣다 보니까 그런 신경질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작은 타이틀 세 번째, 국내에서의 권력 배분은 시장 법칙과 법률에 의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시장 법칙, 좋은 상품 잘 팔리고 나쁜 상품은 안 팔린다. 그게 시장 법칙이고요. 정치에서의 시장 법칙은 선거에서 정치인을 뽑죠. 그리고 법률에 의한 거, 어느 법률적 하자가 있는 사람은 정치인으로 출발하지 못한다. 그리고 어떤 제품에 대해서 유효한 물질이 나오면은 판매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권력 배분을 하게 되죠. 이게 필탄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 성장은 건전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반면 압력 단체로 인해서 건전한 민주주의를 저해시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여러 가지 협회들은 긍정적인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 사회에서 자기 고집만 세우다가는 국민들한테 비판받죠. 그래서 많은 압력 단체들이 좋은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압력을 과하게 가물해서 건전한 민주주의를 저해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구성원의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협적 고용주는 비타협적 노조를 만들고 타협적 고용주는 타협적 노조를 만든다. 이것은 경제학의 근간이죠. 인간이 합리적이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출발한 것인데, 이에는 또 상반된 또 이론이 있습니다. 철학 교수 알렌 바우디, 프랑스 철학자죠. 이 사람의 철학은 현실에 대해서 내가 행동하게 되면은 주제가 생긴다. 그래서 행동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참 노조도 힘들고 고용주도 힘들게 되죠.
노조는 회사가 발전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또 노조원들의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고, 고용주는 또 힘든 노조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 다음에 큰 타이틀 7번째, 조직의 환경에 대한 방어. 동물은 껍질과 날카로운 이빨로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반면에 인간은 자의식을 가지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상, 욕망, 이데올로기로 조직화하여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 그렇죠. 조직을 만드는데 그냥 만들어지겠습니까? 이데올로기라든지, 안 그러면 물질에 대한 야망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국민들을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 기업 같은 경우는 좋은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얻어서 조직의 자본을 늘려서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또 언어로서 방어하기도 합니다. 시스템적으로도 방어하기도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구체적인 방어 체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률을 제정해서 자기를 방어하기도 하고, 법률을 갖다가 또 인용해서 자기를 방어하기도 합니다. 또 동맹을 만들기도 합니다. 동맹을 통해서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도 하죠. 같은 적을 가져 있는 경우에 동맹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같은 소득을 잘 나누기 위한 동맹이 또 있는 경우도 있죠. 또 노동조합, 또 직장 폐쇄를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방어 체계를 갖추기도 하고, 뭐 직장 폐쇄의 예를 들어서는 시범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고, 안 그러면 경고용으로 또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여성에 대한 남성의 보호, 여성들은 남성들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면서 여성들이 경비를 덜 쓰므로 해서 또 여성들의 권익을 상승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동종 조직도 상이한 조직의 방어 체계를 가진다. 예를 들어서 같은 종교라고 하더라도 건전한 종교는 사랑과 평온, 사회적 책임으로 공동체를 운영하는 반면, 이단 종교는 지역에 대한 공포, 수치심, 사회에 대한 비난으로 신도를 구합하기도 합니다. 또 정치 집단이라도 건전한 정치 집단은 집단의 이익과 소유자 법칙을 통해 운영하지만은, 사회비 정치 집단은 자손의 비참함, 사회에 대한 분노로서 당원을 규합하기도 합니다. 가장 큰 예로서 독일의 나치즘이 있는데, 제가 나치즘을 또 이야기하는 것은 한나 아렌트의 책을 읽다 보니까 계속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나치즘은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발전을 하기보다는 하등 민족과 자기네들을 비교시켰습니다. 유태인들을 열등함으로해서 자기네들이 우수하다. 슬라브 민족이 열등함으로써 노예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 우위로서 자기들의 자긍심을 가지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사회비 정치 집단의 가장 큰 예가 될 수 있겠고, 조직의 성격에 따라 무리게 하는 것에 의존하기도 한다. 기업체의 광고라든지 여론몰이 등이 있겠죠. 국가는 안보와 성장을 위해서 폭력을 준비한다. 갑자기 말이 좀 무서워지네요. 국가는 폭력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국가는 정책 시행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뽑는 거, 이게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가장 큰 예가 되겠죠. 공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4단계에서 2단계로 낮추겠습니다. 이거 공지만으로 끝납니다.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발표를 하는데, 이거는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하니까 ABC 기자고 뭐 CNN 기자고 아무도 질문 안 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외교란 것은 내 나라의 외교와 일본의 정의, 중국의 정의, 북한의 정의는 다 다릅니다. 모든 것을 내 정의에 맞추다 보면은, 이것을 국민들한테 공개하다 보면 외교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외교란 것은 정의가 서로 다른 국가 간의 협상을 통해서 공공의 이익을 취하는 게, 공동의 이익을 취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교는 비밀로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국민들한테 강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역, 조세는 강제를 하죠. 폭력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나라 자국민이 강남 사거리에서 힘이 약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을 하려고 한다. 이때는 내 나라 국민이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폭력을 통해서 그 내국인인 국민의 폭력을 막아야 되겠죠. 이것은 이제 폭력을 쓴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건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큰 타이틀 8번째, 조직 성장과 윤리 문제. 조직의 부정성은 개인의 윤리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대학교에서 항상 이상적인 것만 배우다가 조직에 들어가면은, 뭐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는 너무 이상적인 것만을 할 수가 없겠죠. 경쟁도 해야 되고, 상대방의 비밀도 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부패가 심한 조직도 있다고 칩시다. 그때는 엄청난 윤리적인 갈등을 가져오겠죠. 그래서 개인의 윤리적인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그리고 내부 집단과 외부 집단 간의 이익의 상충은 조직의 딜레마를 만든다. 내가 어느 조직에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국가를 위해서 그 조직에 들어왔는데, 그 조직은 또 그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다른 조직과 경쟁을 하기도 하고, 뭐 국가 이익에 어느 정도 반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조직에 예산 100이 가면은 1000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내 조직의 예산을 가져오면 500밖에 효과를 못 누린다. 그러면 국가적으로는 그 예산이 내 조직에 오면 500 손해겠죠. 그렇지만 내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그걸 예산을 땡겨왔다. 이럴 경우는 이제 조직 간의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조직 사회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윤리의식은 개척 소속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구의원과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은 틀립니다. 구의원은 자기 구와 시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은 자기 출신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은 입법권이 있고 국정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중소기업 지방 영업사원 A씨와 재벌총수는 같은 경제계에서 일하고 있지만 윤리의식이 틀리죠. 지방 영업사원 A는 자기의 판매 실적, 또 회사의 이미지 이것만 생각하면 되지만은 재벌총수는 자기 회사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재벌은 국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기 기업뿐만 아니고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요인이라든가 국민 정서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윤리식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가 혹은 집단 윤리의 지도자 윤리의식에 대한 견제제도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사법부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지식층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건전한 필터링 단체가 있겠죠. 이것이 그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직 변형의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곧 이어서 조만간에 조직 성장 6장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